김찬희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일회인데요. 김찬희 뉴스룸을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에 3번 정도 잠실체육관에서 한 15,000명 정도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을 3번 만나죠. 입시 설명회죠. 근데 아무래도 많은 청중을 만나게 되는 입시 설명회에서는 입시의 가장 일반적인 경로, 일반적인 설명밖에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근데 입시에는 세부적으로, 부분적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죠.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송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찬희 뉴스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일회인데요. 오늘 일회는 의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의 로망, 아니죠. 모든 수험생의 로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대 입시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와 정시에 대한 얘기해 볼까요? 보통의 학교들은 수시가 많습니까? 정시가 많습니까? 네, 수시가 많죠. 네, 특히 상위권 한 15개 대학 정도를 보면 보통 수시가 7, 정시가 3 또는 6.5 대 3.5 정도로 수시가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죠. 먼저 의대는 수시와 정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2017년 요강에 따르면 수시가 57%, 정시가 43%가 되니까 수시가 약간 많네요. 많이 많은 게 아니고 약간 많다는 거. 그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매우 다른데요. 제일 인기 있는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좀 많습니다. 73.7%가 수시가 되겠습니다. 의대는 흔히 빅5라고 불리는 5개 대학이 있죠. 그 5개 대학을 한번 다 살펴볼까요? 연세대는 71.4%가 수시입니다. 가톨릭대 61.5%가 수시입니다. 수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울산대는 지역 인재를 합쳐서 수시가 60%입니다. 요 4개 대는 빅5 중에 4개 대는 전부 수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개 대학 누구죠?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수시가 37.5%밖에 안 되니까 정시가 훨씬 많습니다. 원래 성대가요. 수능 우수자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이게 의대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5대, 5.5 대 4.5 정도. 5.7대 4.3 정도고 상위권 대학은 좀 수시가 많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수시와 정시의 원래 그 비중은 실제 결과에서는 달라진다는 거 다 아시죠? 왜 그렇죠? 예, 수시에서는 6개의 원서를 쓰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 합격하게 되면 한 군데만 등록하게 될 때 다른 부분에 미등록이 발생하죠. 미등록 충원 합격을 계속 발표하지만 미등록 충원 합격은 수시에서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못 채우고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대학은 다 채우지만요. 그래서 수시에서 다 못 채운 인원이 정시로 일부 넘어가게 됩니다. 이 통계는 올해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니까 작년 통계로 봐야겠죠? 작년에는 원래 수시가 56%, 정시가 44%, 올해보다 수시가 1% 적었네요. 올해와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뽑은 인원은 얼마였냐? 짜잔! 네, 50%, 50%. 수시에서 6%가 정시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죠. 50, 50을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입시에서 황금 분할이 아닌가. 요새 참 수시와 정시를 둘러싸고 말이 많죠. 예, 학생부 종합이 좋으냐, 뭐 논술이 어떠냐, 또는 정시가 더 좋으냐. 이게 말하자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굉장히 논쟁이 심한데 저는 50, 50으로 나누는 것도 상당히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능한 사회적 합의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의대가 딱 그러네요. 50대 50. 이게 참 어려운 점인데요. 수시가 50, 정시가 50이니까 수시, 정시를 함께 준비하다 보면 둘 다 놓치는 현역. 사실 의대라는 건 현역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하잖아요. 잘하는 학생들이 수시, 정시를 같이 대비하다 보면 두 개를 다 놓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에 맞게 수시에 더 집중할지 정시에 더 집중할지 이런 걸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대학이 50대 50으로 펼쳐져 있다고 해서 나의 전략도 50대 50으로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더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까 이 점을 반드시 결정하고
대비를 해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수시의 각각의 전형의 이모 전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 의대는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죠. 일단 연대부터 있죠. 그리고 지방대에는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과 전형 얘기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있네요. 제가 교과 전형을 어떻게 넣습니까? 일단 교과 전형 봅시다. 교과 전형에서 교과 내신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네, 1.41. 와, 전국에 의대를 다 통틀어서 평균에도 1.41이다. 좀 상위권 대학을 볼까요? 연세대의 경우는 1.01이 되겠습니다. 1.01. 자, 1.01이 평균이면 1.00하고 1.05까지 왔나? 0까지 왔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등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연대의대 교과전형에 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제일 낮은 학교는 동아대인데요. 동아대는 2.82, 교과전형에서 2.82 정도의 평균 등급을 보여준다. 좀 갈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드나요? 네. 근데 문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동아대를 잘 가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있다는 거니까 어쨌건 모든 학교에서 공개된 자료는 제가 별도 자료로서 다 제출해 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좀 더 관심이 되죠.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교과에 비해서 내신 평균 등급, 교과 내신 평균 등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좀 낮을까요? 비슷할까요? 한번 볼까요? 네, 1.49가 되네요. 1.49 비슷하죠. 네. 사실 원래 학생부 종합은 교과 내신을 정성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서 내신 교과가 좀 나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의 학과들은 다 학생부 종합이 학생부 교과보다 교과 내신 낮죠. 근데 의대는 워낙 의대다 보니 그 중에서도 또 좋은 애들만 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의 교과와 학생부 교과의 내신에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학생부 종합은 일반적으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만 이 이과의 경우에 특목 자사, 특히 특목고는 과학고와 영재고인데 영재고 과학고에서 의대를 완전히 못 오는 건 아니죠. 네. 굳이 오는 학생도 있죠. 예를 들면 서울과학고나 경기과학고에서도 몇 명 정도는 꼬박꼬박 옵니다. 의대를. 하지만 학교 전체의 분위기는 의대를 많이 보내는 분위기는 아니죠. 그다음에 한국영재과학고 같은 경우는 아예 의대를 한 명도 보내지 않습니다. 주로 카이스트로 많이 보내죠. 따라서 다른 외고가 서울대에 오는 거에 비해서는 의대로 특목고가 오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학생부 종합의 내신이 학생부 교과 내신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좀 보시면 연세대는 1.07이고요. 제일 낮은 학교는 이건 2015년 통계인데 중앙대 다빈치 전형의 의대가 2.62 정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대 다빈치 전형이 2.62 평균을 보인다는 것은 중앙대인데 2.61을 보인다는 것은 여기에는 매우 특목고나 전국형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왔다. 이걸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최근의 경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경향입니다. 먼저 영어 약자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약자인데요. 네, MMI. 네이버 검색에만 찾아보시고 그러는데 뭐 이상한 것 뜹니다. 자, MMI. 의대와 관계된 MMI는 Multiple Mini Interview가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다중 미니 면접. 많이 들으셨죠? 다중 미니 면접.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미니 면접. 긴 면접이 아니라 짧은 면접을 다중 여러 번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다중 미니 면접 보면 말이죠. 종합병원에서 진찰 받는 느낌이 들어요. 피부과 갔다가 비뇨기과 갔다가 내과 갔다가 무슨 성형외과 갔다가 무슨 흉부외과 갔다가 이렇게 쭉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방을 돌면서 각기 다른 주제로 구성되는 각각의 방을 쫙 돌면서 여러 개의 면접을 쫙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면접이 되겠죠. 원래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냐면 서울대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지금은 서울대뿐이 아니고 아주대, 한림대, 계명대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를 실시하게 됐을까? 가장 그럴듯한 동기는 뭔가 하면요. 미국에서 하는 제도예요. 미국에서.
학생부 종합형이라는 게 입학사정관제에서 온 거죠. 미국의 입학사정관제의 차이점은 학외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들어갈 수 없다. 요 점만 차이가 나는 거지 근본적인 철학, 근본적인 기조는 미국의 입학사정관제와 한국의 학생부 종합형이 같은 거죠. 따라서 미국의 메디컬 스쿨, 미국은 의대가 전부 전문대학원이죠. 미국 전문대학원 면접에서 다 이 MMI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울대에서 먼저 처음에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이제는 완전히 정착 단계에 있고요. 다른 대학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MMI에서 대비하는 게 학생부 종합형 대비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자, 일단 기출문제집을 하나 사보는 것도 좋겠죠. 작년에 서울대 일반 전형의 MMI를 한번 보면 말이죠. 방이 6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는 자기소개방. 자기소개방은 이제 자기소개서라든가 또는 이제 학생부에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겠죠. 또는 뭐 일반적인 질문들.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의대에 대해서 뭘 하고 싶으냐. 이런 일반적인 질문을 던지고요. 두 번째 방에서는 이제 두 번째 방,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방은 뭐 2분 정도 제시문을 보도록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한 8분 정도 하는 그런 식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주제를 했는데요. 뭐 지각에 대해서라든가 뭐 기술이라든가 인간 소외에 대하든가 정말 광범위한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요. 맨 마지막 방이 제일 중요한데 맨 마지막 방은 제시문이 굉장히 길고요. 10분 동안 준비하도록 한 다음에 면접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지각에 대해서 학교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거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아기들 갖다 버리는 베이비 박스 있죠?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으로 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 면접. 의사로서 얘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최근에 의학계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가끔 있었죠. 뭐 유명한 음악가가 수술을 받고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죽은 그런 사건도 있고 계속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죠. 이런 문제에서 의사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인성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가려내기 위한 그런 식의 다중민의 면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의대 중에서 이제 많은 대학에는 13개 대가 실시하고 있는 수시 전형이 있죠. 뭐죠? 논술형 전형이죠. 논술형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전형은 내신이 좀 자기 멋대로겠죠. 내신의 실질 반영이 낮기 때문에 내신은 평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2점대의 평균을 보이고 있고요. 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물론 높을수록 좋겠죠. 0점 몇 점 차이로 합격이 당락에 갈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내신이 좀 나쁘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는 전형은 아니다. 볼 수 있겠고요. 논술형 수시가 중요한 것은 뭐죠? 수능 최저가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숫자를 좀 띄워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가 뜨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뭘 뜻할까요? 뭐 수능 최저를 제가 말했으니까 수능 최저와 관련된 그런 수치일 것 같죠? 네. 각 대학 의대 논술형 수시의 수능 최저 통과율이 되겠습니다. 9.8%도 있네요. 9.8%는 추정치인데요. 학교가 직접 발표하지는 않았겠죠. 우리 9.8%야 그러면 좀 너무하잖아. 근데 그 학교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9.8%가 나옵니다. 굳이 제가 방송에서 어느 학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30%대, 20%대 가장 많아도 절반도 안 되는 최저 통과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 대학을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빅5에 속하는 울산대. 논술형 전형이 70.7대 1이었습니다. 와, 정말 기라성 같은 자연계 최고위권 학생들이 70.7대 1이면 내가 그거 어떻게 합격하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수능 최저 통과율이 24.7%밖에 안 돼요. 따라서 실질 경쟁률은 17.5대 1. 근데 17.5대 1이라고 하더라도 중복 합격으로 생각하면 또 그보다 더 낫겠죠. 빅5에 여러 군데 합격하는 학생이 많으니까. 그래서 울산대만 보더라도 17.5대 1이니까 그만큼 많이 실질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데요. 113.2대 1이었는데요. 와, 네, 통과한 사람이 36%가 통과했답니다. 그래서 40.8대 1의 실질 경쟁력을 보였다. 그러니까 논술형 수시에서는 무엇보다 논술을 물론 잘 쳐야겠죠. 수학 잘해야겠죠. 예. 저는 왜 의대가 수학을 잘하는 애를 뽑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의대는 무조건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논술형 수시에서 수능 최저 통과가 어렵다고 보면 올해 수능 최저 기준이 높아진 학교의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더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3개합 4였다가 3개합 3으로 줄어든 그런 학교들 있죠. 여기 학교에 예가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수능 최저 통과율이 더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잘 지원만 한다면 논술형 수시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술형 수시에서는 좀 특별한 대학 2개 대학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톨릭대, 하나는 울산대가 되겠습니다. 빅5 중에 다 포함이 되죠. 가톨릭대, 울산대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의학논술이라는 걸 보죠. 다른 데는 그냥 수리논술 또는 과학논술 이런 걸 보는데 물론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도 있죠. 여기는 의학논술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의학논술은 의학과 관련된 주제에 논술 지문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요약 또는 답변하도록 되어 있죠. 이 중에서 더 특징적인 학교는 울산대죠. 울산대는 그 의학 관련 지문이 또 영어로 나오죠. 아주 특이한 학교죠. 따라서 영어로 그 의학 관련 단어들, 표현들을 알고 있지 못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없게 돼 있죠.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말이죠. 울산대 의학논술이 200점 만점인데 합격생의 평균이 80점대였다는 비공식 통계도 있어요. 200점 만점에 80점. 수리논술 빼고 의학논술만. 그만큼 영어가 들어간 의학논술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집중적인 대비를 할 수 있다면 울산대 의학논술의 합격률을 훨씬 높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쓰겠죠. 그래서 논술형 수시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고 자료에 별첨해 놨으니까 자료에서도 확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수시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 특히 이제 재수생들은 정시에 올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수시 때 학생부 종합으로 실패했는데 그걸 또 들고 또 넣을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은 많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수능 점수를 많이 높여서 정시에서 좋은 의대에 가고 싶다. 이런 대비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물론 현역 학생들 중에서도 많이 갑니다. 먼저 정시 볼게요. 정시에서는 이런 생각이 딱 들 거예요. 몇 점 정도 먹어야 과연 의대에 정시로 갈 수 있냐. 지방대 같은 경우, 지방의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편차가 많아서 서울권 의대로 한번 축소해 보겠습니다. 요 수치가 되겠습니다. 391.6. 원점수 기준입니다. 원점수 기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왜?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 다르고 또 그다음에 표준 점수 반영 방법도 다르고 100분위 반영 방법도 있죠. 100분으로 하는 대학도 있고요. 국수형을. 그다음에 과탐의 경우에도 100분위 변환 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표현할 방법은 일단 원점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원점수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능은 난이도가 바뀌기 때문에 작년 수능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교육부나 교과평이 작년 수준의 수능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계속 출제될 거라고 봐도 큰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럼 391점 정도 되면 뭡니까? 한 10점 정도 내외로 틀려야 서울 지역의 의대를 응시할 수 있다. 그러면 4점짜리 1개 정도, 3점짜리 2개 정도. 이야, 빡빡하죠? 실수를 많이 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대학마다 아까 얘기했던 반영 비율과 변환 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는 좀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학교별로 통계를 좀 한번 살펴볼까 싶습니다. 먼저 말이죠. 모든 사람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 의대. 서울대 의대를 정시로 합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네, 다 맞는 거죠. 다 맞은 학생은 전부 합격했습니다. 작년에. 좋네요. 다 맞은 학생들. 자, 그럼 몇 개까지 틀린 학생들이 서울대 정시를 합격했느냐. 그냥 떨어진 애를 말씀드릴게요. 떨어진 애들. 영어 3점짜리 1개 틀린 학생들이 떨어졌습니다. 1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어 3점짜리 1개 틀린 어떤 학생은 붙었고요. 어떤 학생은 떨어졌습니다. 즉 거기서 경계선이 그어졌다는 거예요. 서울대는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있죠. 정시에. 서울대 정시의 동점자 처리 기준은 내신입니다. 내신. 교과 내신. 그러니까 똑같이 영어 3점자 하나 틀린 학생 중에서 내신이 좀 더 좋은 학생은 붙고 내신이 조금 떨어진 학생은 떨어진 바로 그런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꼭 1개 틀려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1개보다 더 많이 틀렸는데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제가 몇 개 보겠습니다. 영어 3점짜리를 하나 틀렸는데 물리 1을 3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 그러면 원점수로 보면
6점 까졌죠? 그럼 아까 3점 원점수 까진 학생보다 더 많이 까인 것 같은데 이 학생이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물리원 3점, 영어 3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물리원은 다 맞으라도 100분위가 100이겠지만 물리원에서 3점 까진 학생이 100분위가 99예요. 근데 아까 제가 영어 3점짜리 하나 틀려서 불합격했던 학생은 화원 생투를 했거든요. 작년에 생투 다 맞은 학생은 100분위가 99입니다. 근데 물리원 3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도 100분위가 99예요. 정리하자면 물리원 3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과 생명과학 2를 다 맞은 학생이 둘 다 100분위가 99예요. 그거를 서울대 환산 점수로 하면 67점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어 3점짜리 하나, 물리원 3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하고 영어만 3점짜리 하나 틀리고 생명과학 2를 다 맞은 학생이 원점수는 차이가 나지만 표준 점수는 똑같다는 거죠. 그럼 왜 영어 하나 틀린 학생은 떨어지고 물리 하나 틀린 학생은 왜 안 떨어졌냐? 그 학생이 내신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더 센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국어가 2점 까이고요. 생명과학 1이 3점짜리 하나 틀리고요. 화학 2가 2점짜리를 틀렸습니다. 원점수로 볼 때는 3, 7점이 까졌죠. 다시 국어가 2점, 생명과학 1이 3점, 화학 2가 2점. 그런데 생명과학 1, 3점은 100분위가 100이었어요. 생명과학 1은 작년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다 맞아도 100분위 100, 하나 틀려도 100분위 100, 두 개 틀려도 100분위 1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3점 까였어도 100분위가 100이니까 100에 해당하는 변환 점수를 받았겠죠. 화학 2가 2점 까여도 화학 2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2점 까인 학생이 역시 100분위가 99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위 100, 100분위 99니까 화원생투 다 맞은 거와 똑같은 거죠. 따라서 이 학생은 국어 2점밖에 안 까인 거죠. 이해가시죠?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원점수로 제가 아까 391 이렇게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 케이스로 보면 다양한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이죠. 3점을 없어졌다 하더라도 과탐 3점 없어진 학생은 영어 3점 학생 없어진 학생보다 훨씬 합격이 됐겠죠. 왜냐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시에서 과탐은 곱하기 5분의 4를 해서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3점 까였으면 3점이 까인 거지만 과탐은 3점이 까였다면 곱하기 5분의 4라니까 2점 몇 점밖에 까인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어떤 과목이 점수가 없어지냐에 따라서 치열한 당락, 합격과 불합격의 당락이 가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경향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능한 국수용은 틀리지 말아야 된다. 특히 가중치가 높은 수학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 어디에 가려면. 틀리면 안 된다. 그리고 국어, 영어보다는 좀 반영 비율이 낮은, 그렇죠? 반영 비율이 낮은 또는 변환 점수의 폭이 작은 그런 과목. 특히 과탐 중에서 뭡니까? 원의 경우에는 조금 틀려도 좋은데 투의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틀릴 때마다 100분위가 뚝뚝뚝 떨어지죠. 따라서 웬만하면 투는 다 맞아야 되고 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두 개 실수해도 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잘 감안하시고 절대 투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점,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시의 경우에는 말이죠.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면접이 있는 학교는 4개 학교인데요. 서울대, 아주대, 인제대, 서남대는 정시인데도 면접이 있습니다. 물론 정시 면접은 수시 면접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쥐잡듯이 하는 그런 면접은 아닙니다. 다중 미니 면접처럼 그렇게 심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서울대 면접의 경우에는 결격 여부 판단에만 쓰입니다. 즉 면접을 통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얘는 도저히 합격시키면 안 되겠다. 얘는 수능은 잘 봤는데 얘를 의사로 만들면 인류에 재앙이 오겠다 하는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한 정도로 봤습니다. 점수가 없습니다. 합, 불합격만 있습니다. 불합격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대와 인제대와 서남대는 면접이 점수로 들어가니까 그런 점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이니만큼 모든 대학의 모든 수치를 제가 낱낱이 설명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봉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지망하고 싶은 대학, 구체적으로 원하는 대학의 각각의 교과 성적, 종합 성적, 논술의 각각의 통계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찬희 뉴스룸에서는 살아있는 뉴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문자로 된 입시 요강이나 통계치를 요약 전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직접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와 가장 관련이 된 사람을 말이죠. 오늘의 주제는 의대였죠. 그래서 의대 본과를 다니는 대학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14학번으로 진학해요. 지금 본과 1학년인 강명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대를 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좀 어떨까 싶은데 네. 현역으로 가셨나요? 아니면 재도전해서 가셨나요? 안타깝게도 재도전을 해서 갔습니다. 예, 그렇군요. 보통 이제 재수를 하면서 의대에 가려고 그러면 네. 보통 이제 정시 올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보통 정시하고 수시 비중을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실제로 어떻게 합격하셨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내신 따기가 좀 힘든 학교에서 정규 등수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 선생님들이나 너는 수시로 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말만 고지고대로 믿고 현역 때? 네, 예. 논술 공부도 하고 뭐 내신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약간의 정시 공부를 좀 소홀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시를 쓰고 저는 주로 학생부 전형을 썼거든요. 네네. 학생부 전형에서 많은 1차들 합격했지만 결과적으로 다 떨어지고 논술 준비했던 것도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재수를 했고요. 재수를 할 때는 이제 현역 때 제가 정시 공부를 소홀히 했다는 걸 깨닫고 정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아무래도 정시 위주의 공부를 많이 더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면 되게 최상위권 학생들이잖아요. 보통 학생처럼 현역 때 네. 학생부형, 논술형, 정시 이 세 개를 같이 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량이 좀 분산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저 같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제 주변에도 저 같은 케이스로 재수한 케이스가 많은 걸로 봐서는 네, 그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재수 때 아무래도 정시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역량을 오히려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아까도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이과생들, 특히 의대생들 네. 과탐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보통 의대 가려는 애들이 과탐 선택을 물어보면 한 80% 정도는 화원생투예요. 근데 화원생투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화원생투를 공부했을 때 꼭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의대 공부 막상 가보면요. 고등학교 때랑은 차원이 달라서 뭐 지구과학을 했던 물리를 했던 혹은 조금 의학에 연관이 있는 화학을 했던 생물을 했던 사실상 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과 전공 직접 연관이 없다. 물론 기본적인 개념을 그대로 쓰이지만 내용이 훨씬 더 많아지고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보다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본인이 물리를 했는데 의대를 가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학에 가기 좋은, 네, 진학하기 좋은 과목을 맞아요. 선택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거나 아니면 100분 이상 유리할 네. 수 있는 그런 과목을 그냥 선택하면 된다. 네. 꼭 화원생때 고집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런 맞아요. 말씀이군요. 의대를 가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능력이랄까? 수단일까? 이건 영어 아닌가요, 혹시? 원서를 읽어야 되잖아요. 원서를 읽는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원서 자체도 의학 용어가 많아서요. 물론 영어 능력이 좋으면 빨리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 사이에서요. 예, 네. 예. 의대 보통은 이제 어떤 꿈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의대에 가보면 실제 마음에 품었던 상황하고 또 이제 실제 접하는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실제 의대 생활을 하면서 예과 때는 좀 어땠고 네. 또 본과에 막 올라왔으니까 본과에서는 어떤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예비 의대 지망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고 좀 안 좋은 메시지도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좋은 메시지를 드리자면요. 예과 2년은 정말 원 없이 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상상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자유 시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본인이 원하는 취미 활동이라던가 연애라던가 뭐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범법 행위가 아닌 이상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네네. 저희 과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절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본과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본과는 또 반대로 학생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공부량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이상의 공부량을 경험하게 되고요. 사실상 의대에 준비한 학생들은 대부분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수능 공부할 때도 내가 뭐 설마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 의대 가면 뭐 더 좋겠지. 입시보다 더 편한 공부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동기들을 봐도 재수 때보다 훨씬 더 공부할 양이 많고 좀 더 힘들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의사인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본과가 힘들고 인턴은 더 힘들고 레지던트는 더 힘든답니다. 아마 힘든 과정이 앞으로 계속 예비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의대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이래서 의대를 간다. 또는 이런 학생은 꼭 의대를 가라. 이렇게 한번 주제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일단 제일 좋은 케이스는요. 뭐 학생 스스로가 의사를 꼭 하고 싶고 또 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게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고 힘들어도 이게 내 직업이고 내 천명이다라는 걸 깨닫고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 19살 고등학생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학생들은 일단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의대 공부 자체가 빡세기 때문에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머리가 좋다는 거는 진짜 비상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의대 공부 자체가 양이 많다 보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끈기랑 집중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의대라는 학과가 네. 다른 학과에 비해서 딱 장점이 이거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쉽게 끌어들일 수 있는 건 남자의 경우는 군대 면제고요. 군대 면제라기보다는 군의가 아니죠. 예. 그거죠. 그 다음에 예과 2년 도는 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 주변의 문과인 친구들을 보고 혹은 이과인데 다른 계열의 친구들을 봐도 직업을 가진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는 인맥이라든지 그렇죠. 부모님의 줄이라든지. 네. 사회경제적 배경 같은 거. 네. 근데 들어가죠. 저희 과는 딱 적어도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정치적인 요인이 없고요. 오로지 자기 노력. 네,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정상적인 공부 과정만 거치면 직업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게 저희 과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부의 외적 요인에는 신경을 안 써도 자신의 진로가 결정된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후배들한테 설득력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를 꿈꾸는 예비 의대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하는 공부가 많이 힘들고 또 지금쯤 되면 많이 지쳤을 텐데 의대를 가고 이제 원하는 생활을 하고 예과 생활 다 즐기고 또 나중에 의사가 돼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고생이 절대 헛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힘내고 지금 페이스대로만 유지를 좀 더 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찬희의 뉴스룸, 새로운 포맷과 새로운 구성으로 시도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와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희의 뉴스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